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급변하는 세상,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진취적인 생각으로 내일의 혁신을 앞당기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재. 그 곁에 통계교육원이 있습니다. 통계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끊임없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통계 전문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고 품질의 통계 교육을 제공하며 세계 인류 통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문제 해결 방법을 기초로 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교육원은 전문가에서 일반인, 외국인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위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국가통계정책과 국가통계기준의 다양한 통계를 조사하고 기획하며 표본 설계, 자료 분석 및 공표까지 이어지는 통계 작성 프로세스와 경제, 사회 등의 통계 작성 교육을 실시하며 R, 세스, SPSS 등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와 하둡, 타이썬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까지 국가 통계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교육용 통계 공학 도구 통그라미를 보급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 학습 자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교육 과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통계 공무원에게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인재 곁에는 언제나 통계교육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정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통계교육 시대를 열어갑니다. 모두와 소통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통계교육원이 그리는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통계교육원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자료를 찾아내는 일, 즉 팩트를 모으는 일입니다. 통계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아놓은 팩트, 그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구조를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훌륭한 역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통계교육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병건입니다. 통계교육원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 전임 원장으로서 매우 기쁘며 축하를 드립니다. 통계청을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는 통계교육원이 되어주시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잘 대응하셔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통계 교육의 요람으로 더욱더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통계교육원 화이팅! 통계청 화이팅! 통계교육원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 주기가 빨라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통계교육원에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통계교육원에서 개설 운영한 다양한 통계교육은 우리나라 국가 통계 발전은 물론 경제 사회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통계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 성장해서 대한민국 통계교육이 세계 인류 통계 전문 교육 훈련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통계교육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데이터과 정성경입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기간 중 3년을 함께 했었네요. 30년이란 사람으로 치면 청년을 지나 장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죠. 그래서 통계교육원의 앞으로의 30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통계교육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계 전문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 우뚝 선 지금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간 통계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에 매진하였고 국내외 통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계의 대중화를 위해 추진했던 통계 리터러시 확산 사업, 학교 통계교육 지원 사업 등이 결실을 맺어 지금의 통계교육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금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다음 10년 후 세계 속에서 통계교육을 선도하는 통계교육원을 기대해 봅니다. 통계교육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통계교육원에서 근무한 최승규입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계교육원이 30년간 인류 통계교육기관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원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통계교육을 듣는 수강생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가통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통계교육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계교육원 화이팅!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경총과 김미듬입니다. 저의 첫 본청 발령지가 교육원이어서 저에겐 더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기억들, 재미있는 추억들 앞으로 천년 만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념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최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통계교육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통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통계청뿐 아니라 정부 부처, 지자체 등 통계 인력의 전문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통계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세미나는 통계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인류 통계 교육 기관으로 한층 도약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교육원 서은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은주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교육원장 서은주입니다. 오늘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류근관 통계청장님, 박병욱 한국통계학회장님,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님, 영국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의 디렉터 탐 스미스님께도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세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통계연수원으로 출발한 통계교육원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1990년에 승격된 이래 통계청과 성장의 역사를 함께 해온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기념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통계교육원은 통계청을 포함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역량 향상과 국민의 통계 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 결정과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계교육원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데이터 혁신 주체를 양성하고 스스로도 데이터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준비한 오늘 세미나는 국내외 선도적인 에듀테크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통계와 데이터 교육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세미나에 참여 중인 여러분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통계교육원 30주년과 오늘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개회사를 해주신 서은주 통계교육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류근관 통계청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님의 기념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사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흔쾌히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부득이 행사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통계교육원이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이래 30년이 흘렀습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통계청의 일원으로 통계교육을 통한 국가통계 발전에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교육원은 그동안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국민의 통계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7개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 213개 과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설립 초기 대비 30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 현장조사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조사 및 통계 품질 전반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이러닝 교육과 학교 통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통계는 단순한 정책의 지원 도구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까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통계교육원에서는 학생, 교사, 언론인, 기업인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개방, 공유, 이용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상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교육원 서버에 접속하여 교육이 가능한 가상화 데스크탑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통계교육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통계청이 중점 추진하는 K-통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의 데이터 과학자를 키우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조사 통계 중심의 교육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도 구축해야 합니다. 유형별 비대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인재 개발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청은 대한민국 데이터 인재의 요람이 되고 대한민국 통계 데이터의 허브가 되어 최고 품질의 국가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통계교육원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의 빛을 밝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통계교육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기념 세미나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근관 통계청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국내외 관계자분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최창원 원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최창원입니다. 통계교육원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계교육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통계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통계교육원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서운주 통계교육원장님과 통계교육원 교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지금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심화되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중심에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생산 기관뿐 아니라 일반 공직자와 학생, 기업인 등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와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미래 경쟁력의 근간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우수한 통계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켜 오신 통계교육원의 역량은 매우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육기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통계교육을 더욱 확대해 주시고 지금의 혁신을 가속화하셔서 세계 최고의 통계교육기관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통계교육원의 도약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님의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통계학회 박병욱 회장님께서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박병욱 한국통계학회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학회 회장 박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유근관 통계청장님, 그리고 통계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통계교육원 직원 여러분,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담은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교육원은 1991년 9월 통계청 산하 통계연수원으로 발족하여 1992년 현장조사 실무자 교육 중심의 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7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통계교육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 유행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03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약 13만 4천여 명의 교육 이수생을 배출하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계센터 진축 등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물적 성장도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다목적 교육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 발굴로 국가통계 실무자 교육 외에도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초중등 교육,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개발 등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한 통계교육원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 초 제가 한국통계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의 통계의 역할과 데이터의 과학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과학, 정보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의 용어가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사용될 정도로 급격히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1차적으로는 데이터 전문가의 역량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교육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공 부문의 데이터 전문가 역량 개발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또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전략과 방안에 대한 발표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고민도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국통계학회 또한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통계학회 또한 올바른 통계의 이해학선을 학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학회 소속 교수님들이 통계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교육원과 통계학회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올해에는 통계교육원과 한국통계학회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예비과정 개발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여 내실 있고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통계와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교육원의 개원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보내주신 박병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영국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의 톰 스미스 단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Tom Smith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 the UK at the Data Science Campus, and I would like to warmly congratulate the Statistics Training Institute of Statistics Korea on the occasion of their 30th anniversary, a fantastic milestone and a testament to the work that you've done in putting together the training and the materials and the course and the support for your colleagues. There's never been a more important time for data and data science. We've seen over the last 2 years the impact that our work has in underpinning robust decisions. The biggest challenges that we faced are really underpinned and supported and informed by good quality data, good quality statistics, and good quality analysis. And the training and capability building that you're doing at Statistics Korea is a huge part of that. Training and capability building also resonates really strongly with the UK. The Data Science Campus here at ONS supports data science capability across government in the UK, and we work with the UN, with the Global Statistics community and the Committee of Experts on Big Data and Data Science to drive capability and improve and strengthen the skills that we have across the global statistics community. So I'd like to welcome and thank you all again for your hugely important work and congratulate you on the 30th anniversary.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collaboration between ONS UK and Statistics Korea and look forward to meeting properly in person very soon. Thank you. 통계 중 축하합니다. 톰 스미스 단장님의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 및 러닝 시스템을 주제로 SK그룹 김진택 RF님과 더 H랩 조현진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SK그룹 김진택 RF님께서 선도기업 인재 육성 전략 및 마이써니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김진택 RF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그룹 써니 김진택 RF입니다. 먼저 통계교육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써니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내용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저 SK그룹의 휴먼 캐피탈 육성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써니 설립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저희 그룹은 AIDT 등의 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딥체인지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즉,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대대적인 그룹 차원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역량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화학 계열의 계열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진하고 싶어도 내부에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가 부족했고 또 외부에서도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역량을 가진 인재가 에너지 화학 비즈니스보다는 ICT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영 목표 자체도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서 지속 가능성 관점의 가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 구성원 행복으로 바뀜에 따라서 뭔가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이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2017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구성원 행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구성원 행복 서베이에서 구성원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고용 안정성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나왔던 아티클들이 지식 반감기가 이제는 5년에 불과하다. 10년 내에는 국내 일자리의 60%가 로봇과 AI가 대체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성원들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장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계열사 중에 하나인 SK텔레콤에서 18년도에 새롭게 러닝 포털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이 러닝 포털을 오픈하자마자 사내 게시판, 특히 사회에 있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었습니다.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구성원 육성에 관심 쓰는 게 레알 복지, 이런 의견이 올라왔고요. 그 러닝 포털에서 도입한 코세라 과정, 무쿠 과정이 일반 과정은 하루, 전문가 과정은 54초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그룹이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역량이 부족하고, 구성원은 경력 개발을 통해서 고용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과 다른 방식, 강력한 휴먼 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그룹 내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 추진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구성원이 역량 육성을 할 수 있는 육성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룹의 미래 변화, 딥체인지에 필요한 역량을 육성을 하고 구성을 해야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인프라만 있어서 가지고는 사람들이 역량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겠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저희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써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니는 기존의 연수원과는 다르게 그룹 내 진짜로 휴먼 캐피탈을 한번 축적해보자는 그런 커다란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전체 구성원들이 여기서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 인프라로서 2020년도 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은 우선 대졸직 4만 명을 우선적으로 하였고요. 지금 2021년 현재에는 저희가 대졸직 이외에도 공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해외 법인에 나가 있는 글로벌 스태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7만 5천 명 정도를 교육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SK그룹이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써니 교육을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거하고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가 기존에 있던 분야보다는 이제 미래에 필요한 역량, 앞으로 좀 더 유망한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연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그룹 내에 있는 SK경영경제연구소, 그리고 기존의 연수원이었던 SK아카데미, 각 관계사의 HRD 조직이 통합되어서 현재 원팀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진들도 단순히 외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오랜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내 전문가,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 계시지만은 그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퇴임 임원들을 활용해서 교수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써니가 기존의 연수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사할 때 한번 간다든지 직급이 올라갈 때 한번 간다든지 굉장히 단편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그때 그 당시 필요한 직급에 맞는 역량, 그리고 리더가 되면 리더십 역량, 이렇게 좀 단편적인 교육을 하게 되고요. 방식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너는 이 직급이니까 이 역량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푸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써니는 이걸 다 뒤집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르치는 과목도 현재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룹이 앞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고 있고요. 역할도 미래 역량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까지 좀 포함하고 있고, 방식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 구성원의 평생 학습이 장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4.6만 명 대상으로 평균 한 70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게 써니 자체로는 70시간이었고요.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 관계사 부분까지 합치면은 연간 한 12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이 120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은 글로벌에서 가장 학습을 많이 시킨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그런 회사도 한 6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120시간을 학습을 시켰고 아마 이게 좀 더 축적이 되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한 사람 굉장히 단편적이고 톡톡 끊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써니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써니가 담당하는 부분은 SK그룹 전체적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공통 역량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직무 영역,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신,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각사가 좀 더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사가 담당하고 있고 지금 써니 밑에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10개 칼리지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에 좀 더 쓰일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AIGT, 그 반도체도 지금 하고 있는 D램이나 낸드가 아니라 AI 반도체, 퀀텀 반도체를 좀 먼저 공부하고 있는 미래 반도체, 그리고 환경 쪽, 지금보다는 아마 10년 후에 좀 더 유망한 사업이 되는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미래 생산 역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역량을 키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필요한 혁신 디자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시키는 소셜 밸류 칼리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담당하는 글로벌 칼리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되는 리더십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좀 SK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칼리지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기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 운영을 해야지 구성원들이 좀 더 만족하면서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학습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정은 한 1100개 과정 정도가 있습니다. 한 1년 반, 2년 가까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만들었고요. 학습 컨텐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라고 하면 8200개 정도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루는 내용이 현재 역량이나 시중에서 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SK그룹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구성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미래 역량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제휴를 통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외부 제휴는 예를 들어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CDS 과정을 같이 만들었고요. 서울대학교라는 머신러닝 과정, 카이스트는 환경 인텐시브 코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컨설팅 펌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들을 좀 들어왔고, 여기 미네르바 이런 좀 선도적인 교육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교육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그룹에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0 포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메타버스, 일과행복, 그리고 좀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MZ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였던 제도와 공정,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시대의 환경 전망이라든지 일의 미래 이런 좀 수시로 그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써니 과정은 이게 써니 과정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컨설턴트의 일하는 스케일이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좀 한 6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되는 동영상들이 한 10개 이상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업무에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동영상 기반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는 되게 동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동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 되거나 역량이 쌓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데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스터디하고 벤치마킹 했던 데가 미네르바 스쿨이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러닝 사이언스 기반으로 액티브 러닝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구현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 같이 코업을 하면서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저희가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써니향으로 마이써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 기본적인 학습 프로세스는 학습자가 스스로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써니온이라는 이런 학습 플랫폼에 딱 토의나 발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은 참여자마다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름이 뭐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업에 좀 소홀하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메인 광장이 큰 썸네일에다가 불러내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좀 더 관심을 환기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더해서 최근에는 코딩을 실습하고 자문하고 뭐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할 수 있는 AI 런X라는 그 실습 코딩 플랫폼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학습 인프라로서 써니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어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쓴 부분, 그 학습 조직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습 조직 구축을 위해서 SK가 생각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학습 시간 보장, 두 번째로는 공간을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학습한 결과가 HR 지도와 연계가 되며,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인터벤션을 통해서 학습 문화를 촉진하는 거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저희가 신경 썼던 게 업무 시간의 10%,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4시간, 1년으로 따지면은 거기다 50주를 곱한 200시간의 학습 시간을 보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저희 그룹 내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계층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2, 3년이 있으면 SK그룹은 자기 일하는 시간의 10%는 학습을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성원 성장을 통한 제도나 학습 문화 조성을 통해 가지고 SK가 꿈꾸고 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그 AI나 DT 등으로 일자리 지형이 바뀌고 있고 그룹의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구성원들이 기존의 커리어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걸 대비해가지고 SK가 생각하는 러닝 저니는 내가 다음 커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하고 이 커리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내 수준이 어떠한지를 진단한 후에 써니를 통해 가지고 역량을 학습을 하고 역량을 인정받고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넥스트 잡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 꿈꾸고 있는 역량 축적의 방식,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구성원은 아마 자기가 계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어 가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회사는 넥스트 비즈니스 그리고 넥스트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SK그룹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그룹의 모빌리티가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제일 마지막 장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학습 그리고 구성원 그 모습을 잘 대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SK 구성원은 크게 3개의 사원층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포지션에서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직장인, 두 번째로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쌓아가는 학생, 세 번째로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교사. 이 3개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게 될 때 SK그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튼튼한 지속 가능한 그룹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출발점을 강력한 휴먼 캐피탈 축적하고의 플랫폼인 써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다 마쳤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좀
간단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택 RF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많은 축하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션이 끝난 후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H랩 조현진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위한 에듀테크 동향 및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현진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은 통계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빅데이터 통계과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프로젝트와 또 통계교육원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또 개인화 교육 제공을 위한 학습 플랫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통계청에 대한 더 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시대에 맞는 통계 생산과 활용, 또 이를 위한 역량 육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발전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게 돼서 뜻깊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육 플랫폼이 발전해서 개인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에듀테크 동향과 개인화 교육을 위한 주요 요소,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용 구조, 또 업무 방식, 인재사용 등과 같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하죠.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엡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축으로서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또 비영리 교육 서비스 기관인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은 새로운 인재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 산업은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또 융합화를 꼽고 있죠. 각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해 보면 실감화란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해서 글자로 배우던 교육을 좀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가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화는 교육이 단순히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스테이크홀더들, 즉 학생, 학부모, 멘토, 관리자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며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즉시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더 좋은 교육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능화는 이제 개인별 이해 수준에 맞춰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발전하며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 교사를 통한 지식 전이가 가능해지면 교육 산업의 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게 됨을 의미하고요. 타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산업 역시 타 산업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교육 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들의 메타 산업으로 확장돼서 신규 사업 창출의 원천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융합화를 주요한 흐름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에듀테크라는 용어로 요즘 말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에듀테크는 이미 교육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서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의 개발에 맞는 발전이 아니라 좀 더 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에 집중한 교육을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또 학습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e-러닝에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러닝, 모바일 러닝으로 또 이제는 증강현실, 또 양방향 인터랙션 등을 접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에듀테크로 발전해 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에듀테크라고 하면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 또 러닝 매니지 시스템, 인터넷 강의 플랫폼, 또 각종 직무교육 제공 플랫폼 등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환경에 있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스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에듀테크 중에서 가장 활발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인 학습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에서의 혁신을 살펴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타트업 투자와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영역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매년 스타트업 투자가 일어나는 산업의 마켓 맵을 발표하는 CB인사이트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2021년 에듀텍 마켓 맵을 살펴보면 교육 산업 내에서도 플랫폼 영역은 더욱 세분화되어 많은 업체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 또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혁신적인 신개념 학교 플랫폼, 또 온라인에서 코딩과 IT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나타나서 교육은 교사와 수강자 간의 현장 인터랙션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고 심지어 온라인을 메인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경우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에듀테크의 4대 키워드인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또 융합화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키워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제 지인 중 한 분이 간호대 교수이신데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대 학생들의 실습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VR을 활용한 교육으로 현장 실습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안전교육에 관해서도 VR만큼 좋은 전달 방안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에듀테크에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기술에는 빅데이터 학습, 또 학습 관리, 또 무크 학습 데이터 분석, 소셜 러닝 콘텐츠 분석 기술 등이 있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평가와 채점을 용이하게 하고 수강자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이 가능해진다면 학습 일정, 학습 코칭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작 도구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이 다양한 기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듀테크를 통해서 이러닝 플랫폼은 좀 더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5년까지는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학습은 교수학습 데이터의 축적과 이에 대한 분석이 기반이 돼야 가능한데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또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한 선진 플랫폼 중에는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링크드인 러닝은 직장인들의 소셜 네트워크로 자리 잡은 링크드인의 자회사로서 직무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이용자와 또 그와 함께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기술을 이용하는 개발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개인화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 러닝은 회원이 1,7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제공되는 콘텐츠의 수도 13,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 또는 그 사용자가 링크드인에 등록한 프로파일에 기반해서 교육 콘텐츠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링크드인 러닝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공되는 콘텐츠의 영역은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고 많은 콘텐츠의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요즘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여기에 지불하는 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링크드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혹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03년에 시작된 서비스인데 커리어 관리와 또 직무상 필요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구인 구직에 활발히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회원은 200여 국가에서 7억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제가 예전 한 2년 전쯤에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소속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채용할 때 잡 포스팅 프로세스 중에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했는지가 있을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구인 구직이 이제 활발해짐에 따라서 링크드인에서도 이를 위한 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건데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크게 비즈니스, 또 크리에이티브, 테크 영역의 이제 콘텐츠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전략, 인사, 또 마케팅, 재무 등과 관련된 경영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교육 콘텐츠, 그리고 그래픽, 동영상 편집, 또 UX 개발 등과 같이 IT 제작 영역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의 방대한 회원 기반과 또 직무 교육의 경쟁력이 있는 리나.com이라는 사이트 인수를 통해서 링크드인 러닝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고요. 링크드인의 개인화된 교육과정 제공은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에서 가능한데 링크드인 러닝 등록할 때 회원 개개인이 제공한 각자의 선호 분야, 그리고 링크드인의 회원으로서 입력한 개인 프로파일, 또 나와 비슷한 선호도와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그런 인기 강좌를 추천해 줌으로써 개인의 니즈에 맞는 교육의 채택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 콘텐츠의 검색은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토픽을 찾아 검색할 수도 있고 또 강의 길이나 사용자의 어떤 난리지 수준 등에 따라서 개별 강의부터 포괄적인 러닝 패스 추천까지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셀프 페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의 개요는 물론이고 나와 같은 관심 분야나 직무에 대한 니즈가 있는 그룹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컨텐츠, 그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안내, 또 퀴즈나 시험 등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과목 추천 등도 함께 제시를 해서 셀프 페이스로 공부를 하지만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교육 콘텐츠를 수강하고자 교육 과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Become a Data Scientist라는 러닝 패스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 과정의 개요부터 실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강의 구성, 또 각 강의의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의 프로파일은 링크드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이 되어 있고 자격증 취득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이거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기술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어떤 제품과 기술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좀 더 범용적인 제너럴 스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 또는 뭐 장애인과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 원칙, 또 인공지능 윤리 등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의 생각을 전달하는 콘텐츠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수많은 제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만큼 개인화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은 세분화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수강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닝 패스의 구성은 일단 각각의 교육이 모여서 해당 토픽의 모듈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또 러닝 패스를 완료했을 때 인증, 트로피가 부여가 됩니다. 이 MS 런 플랫폼의 강점은 교육 완료 시에 주어지는 이 트로피와 배지인데요. 트로피나 배지를 받은 수강자는 향후 개발자로서 혹은 강사로서 활동할 때 자신의 프로파일에 이걸 표시할 수가 있고 MS 그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러닝 패스 완료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화 학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습 플랫폼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확보가 가장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학습자의 교수학습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또 학습 빈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정교한 필터 설계를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더욱 정교한 개인화된 콘텐츠의 추천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이 교실에서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겨간 수준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학습자 간 또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비대면 학습 시대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콘텐츠를 요즘은 마케팅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또 강의를 위해서는 학습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에 어떤 종속되지 않고 유통하는 환경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 독립적으로 상호 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통계교육원이 추진할 통계청 및 통계 생산 제작자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육성의 선도기관이 되는데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조윤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윤진 대표님의 발표까지 첫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3시 20분부터 바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전략을 주제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종합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합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영국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의 톰 스미스 단장님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외에 계신 관계로 사전에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셨습니다. 영국 통계청의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 사례에 대한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m Tom Smith. I'm the director at the Data Science Campus a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Data Science Campus in ONS and also talk about the ways that we're using statistical methods, data science tools and technique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really for me, this relates to the work that Statistics Korea engaged on in training and strengthening skills and capability in the Institute. The Statistics Training Institute is really pushing forward what statisticians and national statistics offices can do. So I look forward to sharing with you some of the work that we're doing, and let's go through that. Okay, so I'll start with what's the role of a national statistics office. Like ONS in the UK, Statistics Korea will be looking to do m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So providing independent, robust and timely statistics, the information and the evidence base that really underpins the decisions being made across the country and globally. Second up is around informing the public, so ensuring tha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s really important and improved and strengthened by our work. So working openly, working transparently and publishing what we know. The third thing relates back to our informing decisions. It's about equipping decision makers, both in government, but also in businesses, in industry, in academia and other spaces, to give them the information that they need to inform and make robust and strong decisions on the challenges that they're facing. Fourth up, there's a collaboration aspect here. Many statistics offices are looking at the same problems. We're facing the same challenges and trying to understand the world in the same types of ways. So working collaboratively across statistics institutes across the globe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our work. So sharing methods and expertise, sharing ideas around data sources and collaborating in that way. And then the final one for ONS in the UK is producing statistics but also analysis, so the reuse of those statistics, and also data, making data available for reuse by researchers in academia and universities, but also researchers in other parts of government. And those areas, all between them, kind of add up to a very large work programme, which clearly kind of needs some principles on how you tackle that and explore that, and prioritise your work. And in the UK, the Statistics Authority, which ONS is a part of, has 4 strategic principles, which are radical, ambitious, inclusive and sustainable. And I can't happily unpack those at any point whenever we meet in person. But really the aim here is to be super driven to improve the work that we're doing, to think about radical ideas, ways of understanding the world better, perhaps faster, perhaps more fine-grained, but also be ambitious in the way that we approach our work. Everything we do must be sustainable, so we're always looking to build it into ongoing processes, to build the skills in our teams, and then inclusive, making sure that we count everybody and we think about all of the population groups and characteristics that perhaps haven't been picked up in the data so well so far. So I'll pause there and maybe go on a little bit to talk about the work of the Data Science Campus here and how I think this relates across to the work in Statistics Korea. The starting point was in 2016, so 5 years ago now. Professor Sir Charles Bean was asked by the government to review the state of economic statistics in the UK. And there's an incredibly useful report for us in terms of how we improve statistics. And so the Bean report looks at a range of things, from how you work with academia, how you bring extra skills into the system, and how you kind of really push out in things like data science. And there was a few comments and challenges that ONS were asked to pick up on. And I've just put up on the slides here. Although better use of data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economic statistics, ONS needs to build up its capability. That'll take time, obviously, but it requires a cadre of data scientists, so people with skills that perhaps ONS and other statistics institutes hadn't really got to grips with so far. So data science was something quite exciting that in industry, which is where I've come from, in academia, where we're thinking about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roblems that people are facing in using data, a whole set of new techniques and tools have really evolved. So the idea that this active learning and experimentation driven by a group of highly skilled
skilled and expert data scientists was really one that kind of caught traction, and that in the UK and in ONS really had a lot of interest in how we can use this to improve our statistics. And the third point here on the slide is this can be facilitat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levant partners. So that's working with others in the system, thinking about this as a landscape, a system of partners that you can collaborate and work with, that you can think about sharing data, sharing methods, in some cases seconding staff in and out, but really thinking about this problem as something we had to solve as a system and not just a single organisation. And so that brought in academia,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international. And that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ampus. So we launched in 2017 and have been building since then to a point where we are now today of around 100 people working in the data science campus. Many of whom are data scientists. We've recruited in from industry, we've recruited from academia, we've recruited in from across government, as well as working obviously with many of the people in ONS with incredibly strong statistics and domain knowledge. But alongside the data scientists, we also have a very powerful and interesting set of people whose work is to build capability, to strengthen capability across the system. So the slide that I'm showing now is around the delivery areas that the campus supports. And this is working with ONS, so the Statistics Institute, but also working across government, so working with other parts of the system. So government departments working on policy, around schools, around looking at the environment and so on. Also parts of government like the Cabinet Office, which operates as a central group. And the 4 delivery areas we're interested in. The first up is around exploration and research. And this is where, for me, one of the really exciting things is happening now. We're in a position where we can move very rapidly from academic breakthroughs and expertise and work. So from that quite university academia-based programs, you can work and move very quickly to the point where those breakthroughs or those improvements are taken and put into practice, so applied very quickly. So the first delivery area around exploration and research for us was this idea of applied innovation. What can we use from academia or from industry? What can we beg, borrow, steal and reuse that we can take into ONS and government to ensure that we're at the leading edge of what's possible? And the sort of work there that we might be doing might end up as research reports or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peer reviews, or maybe ideas and methods that you can reuse. They'll possibly end up as prototypes, but what they won't at this stage end up as is finished products, outputs, improved statistics, because that comes later. And we spend something like about 1/5 of our energy, 1/5 of our time on exploration and research, about 20% of our work. The second area is deployment and products. Here is where we start taking the innovation, the exploration, the new ideas, and start turning them into practice, putting them into practice. And that's where we're really looking at delivering value through deploying data science in practice in a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And the products, the outputs from this stage of work are going to be improved statistics or perhaps additional statistics. So maybe things that we can publish more quickly than the current official outputs, or that cover a different set of populations, different set of groups, or perhaps finer grained in terms of geography. It might be tools or optimizations, approaches that we can use in production, code libraries and so on. Things that improve the work and the outputs that ONS is engaged in. Deployment of products is a huge part of our work, and there's a real commitment to that. Without this part, you're just looking at research, which is great, but you need to think about applying it in the real world. So it's about 40% of our work here. And the sorts of examples that I'd flag up, things which I'll go on and talk about a little bit, but things like faster indicators, so going beyond GDP, going beyond the current official statistics measures and thinking about a basket of faster indicators based on alternative data sources. The third part is surge response. There are lots of areas of ONS and government which need skills like data scientists. I'm sure you have the same
questions and requests and challenges in statistics career, and we provide support into those parts of government. And then the final part is around building government data science capability. So that's the capability program. And there we were set quite a hard challenge on bringing 500 data scientists into government. So either recruiting or upskilling and training and developing. And there's lots of ways we've done that, and I'll share a few of those in a while. And then across those two, there's two sort of cross-cutting themes. The first is around community, so 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community of data scientists in government. And the second is around international, so sharing our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earning from them, getting ideas on what we can do next, and looking and sharing the results of that, so the outputs, so that kind of aspect. And again, that collaboration, as we came to at the beginning,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statistics work. Okay, let's go on and look at some new data sources and methods. And for me, this is where you start looking at the real work that you're doing. So getting ambitious about the types of data you can use to understand economy, or the types of methods and sources and applications and tools that in a statistics institute maybe a few years back would have been very surprising, very unusual. And this for me is where the data science groups in statistics institutes are really starting to add value. So let's look at a couple of examples. The first up, I mentioned a couple of times, but faster indicators. There are really well-defined, well-organised, well-arranged definitions, ways of understanding the economy. So things like GDP definitions are extremely carefully and closely discussed by statistics institutes, economists around the world and so on. That's absolutely right, and we need to have harmonised and coherent and consistent ways of understanding or measuring in order that we can then compare across countries or over time and so on. But there's also a challenge. If you're making decisions as a government or as a business, you want the fastest data that you can. And you want to have stuff that maybe talks about today or yesterday. And official statistics generally have a lag. They're generally some while behind. They don't always give you that timeliness. So probably the program that we started at the beginning of setting up the campus was the Faster Indicators program. And every single data source that we've looked at, we apply the same question, which is, can we use this to get a faster handle on what's happening? An earlier readout, if you like. And the sorts of things we're looking at include shipping GPS. So every ship in the world has a tracking system on it, Signal, originally set up and obviously used to make sure that ships don't bump into each other, so that people navigating ships, captains and so on, can tell them where they are, all of that. We can use it to look at what are imports and exports looking like? What's the tonnage coming in and out of our ports? How's that changing? What's the pressure on ports look like, and so on? Second example, we could look at payments data. Many of us are interested in financial transactions. So working with the big financial organisations, in this case Barclays on the slide, gives you a way potentially of using, in a really safe and secure and robust way, of potentially using that data to give yourself a live readout, a tracking. What sectors of the economy are people spending on? What does household consumption, consumer spending, what does that look like? How's that changed during the pandemic, for example? Lots more examples of what you can use for faster indicators. Some of them are around traffic flow, transport, some of them are around VAT returns, tax payments and so on into the part of government with tax. You can apply that same slide rule, that same question, can this tell us about something going on in the economy really quickly? You can apply that to pretty much every data source, and we've seen that over time. ONS now publishes a weekly basket of indicators from a huge range of sources, including some of the things I've talked about, and publish that every single week. That's a big challenge logistically, but what it does is give decision makers this faster access, this faster readout of what's happening, in order that they can then inform decisions and kind of underpin what's happening. One second example, and related, what are the different ways that we can look at how people are moving around in cities, how people are moving around during lockdown and pandemics, how particular areas and so on are recovering in terms of footfall, that kind of thing. Lots of ways you can measure this. One of the ways we've been looking at is using traffic cameras, so CCTV cameras, looking at what's traffic doing on our roads. There are thousands of these.
They're low resolution, they don't identify people, you can't do face detection. They're low resolution, you can't identify traffic number plates, so you can't identify which cars are involved. But what you can do is count. So you can count numbers of people, you can count numbers of cars, you can count buses, larger cars, vans, trucks, transport, and so on. That gives you, if you want, a minute-by-minute readout from every single traffic camera in the country, or indeed wherever you have access to. And in the UK, many of these traffic cameras are open source. Anyone can go and see them. So what we've done is run a program over time looking at traffic movement and the busyness of local areas for pedestrians, for cars, and for trucks, and done that, updated that on a very fine, fast timescale, and used that to produce estimates in different local areas. And there's kind of hyperlocal indicators that are based on, that show you this very fast and very up-to-date data. It's one indicator, it's not a replacement for GDP or any other measure. It's an additional basket, part of the basket of indicators. Next example, not around faster, but in this cas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perhaps better than you were able to get through surveys, for example. How do you measure or estimate what the local environment is like? We've been looking at what you can do with images. So again, the CCTV data I just showed you was doing image parsing, classification and analysis. The work here is looking at image from Google Street View, although you can use many other sources, and using those to estimate what the proportion of local vegetation is like, so trees and greenery, shrubbery, and giving something about what areas in the city are highly vegetative, are covered in urban trees and so on, that have really kind of a strong, a good environment, good quality of the environment. It's a completely novel data source, it gives you something extra. Next up, you've got aerial photography, you've got satellite imagery. Those again are hugely interesting sources. You can use that for crop statistics and so on. And in this example, we're looking at to work out the natural capital, the environmental capital of the UK. And one of the questions we're asking is how much of each of the gardens in cities, how much of them is actually grass and greenery versus concreted over in this case. And you can use things like imagery data to give you an example, a way of accessing that. So there's lots of things there. We talked about kind of, some of that's research and exploratory work, some of that's putting products into deployment, the weekly indicators and so on that we're working with other teams in ONS. But we've also got support where we go in and work with other parts of government. So as you'd expect, during the pandemic, there's lots of surge support where essentially our data scientists come in and help work with other teams. And some of the questions and pieces we're looking at there are very much based around decisions on lockdown or on pandemic response and the UK's support and response for local authorities, for example. And the example on the slide that I'm looking at here is using, in this case, published data from Google, from Apple, data from Facebook and the telecoms companies, so on mobile phone data, using those to look at changes of mobility, changes of busyness in local areas. So another way of looking at that problem or that question, as well as the CCTV data. Again, gives you a very rapid readout on what's changing in particular types of areas. So lots of support there that you can give to other parts of government. I'm going to come back now, I think, in full circle to the sorts of questions that I know the Statistics Training Institute is looking at in Korea. And here I'm just going to give a couple of examples of how we've been building capability in ONS, but also in the UK. The first one is we know we have a challenge with equipping senior leaders, the very top leaders in government, with strong digital and strong data skills. They're highly capable, but they've often come up not through technical routes. And we really wanted to see how can we support that group and equip them with understanding of the opportunities, the limitations of data science, analysis, and so on. And so the Data Masterclass for Senior Leaders is a program that was piloted with number 10 Downing Street, so that's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data science group there that we supported being set up. And we're now working with the capability team in the campus to scale this right across civil service and public sector in the UK. So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more than 1,500 senior leaders in all of the top section of government are going through this course, including 20 of the chief executives, the permanent secretaries, taking this, which is an incredible support and number. And we've had great feedback and many people putting that into operation in their day-to-day work already. So a really kind of great way of equipping and supporting senior leaders in kind of making decisions and leading teams and so on.
And the second example that I want to give is around how you build on the network. So how do you use the skills in the system? Because in statistics career, you're going to have brilliant skills in data science, statistics, and others. There are going to be other parts of government with similar skills, maybe not so many, maybe not so domain specific. But we wanted to think about a mentoring program. So for the last few years, we've been running the Data Science Accelerator, and this is joint with other parts of government where any analyst from any part of public sector can bid for mentoring support. And over the past 5 years, we've run more than 250 projects in this way across 90 different organisations. And it's a fantastic way of just building and supporting the expertise, the professional and the practitioner expertise right across the system. And so in that way, scaling up a lot of the work that the campus and the ONS is doing. So for me, that's a great model. And this week, we've launched the International Data Science Mentoring Programme. I'm very happy to feed details in. We'll put those in the slide deck, and so that you can see those. I'm very happy to share experiences, and it would be great to collaborate on that programme. So there's lots more. I'm going to stop there, just sort of wind up. But hopefully you've seen from the start the sorts of challenges that ONS, like every statistics institute, are looking at and facing. The sorts of ways that the Data Science Campus has been designed to improve and strengthen capability inside ONS, but also inside the UK government. The ways that we're building that capability, the sorts of work that we've been doing around faster indicators, around using new data sources, new data tools and methods and so on. And then finally, the way that we can build on the programme, the knowledge in the system using mentoring and also supporting senior leaders. So lots of ways and lots of work that we're doing to improve data science and improve data science outcomes in order to improve our statistics. Thank you very much. 네, 톰 스미스 단장님의 발표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정란 과장님의 통계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정란 과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계교육원 30주년을 맞이하여 통계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통계 작성 기관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통계교육원은 통계청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통계법에 설립 목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계법에도 정의되어 있듯이 통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국가통계라고 부르며 이는 환경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수립되게 되는 데이터가 기본이 되었다고 하면 이후 국가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 특히 표본조사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기술 발전과 함께 다시 다양한 자료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성이 대두되게 되었지요. 또한 91년 UN 가입과 함께 국가통계는 국가 간 비교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통계학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모가디슈 영화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91년 UN 동시가입 관련 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국가의 상태를 숫자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구 관련한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책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와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도 있지만 조사에 의해서 다양한 인구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에 활용이 됩니다. 최근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인식은 조사 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1의 아쉬운 부분은 시의성 있게 통계 제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다양한 데이터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구 이동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과 협업하여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가게,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사 기반의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적으로 발생될 텐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 통계들을 실험 통계로서 관리하고자 하며 관련 인력에 대해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문자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이면 되었는데요. 점점 시대 변화는 숫자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계 역량, 즉 통계 리터러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상, CCTV, IoT 등에서 실시간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빅데이터 역량을 새롭게 습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통계교육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UN 글로벌 워킹그룹에서도 빅데이터 역량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빅데이터 역량에 대해 UN 글로벌 그룹과 미국의 노동통계국 등에서 정리한 것을 재정리하여 살펴보면 분석 역량, 데이터 역량, 프로그래밍 역량, 빅데이터 주제에 대한 이해, 기반 역량으로 대표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각 역량에 대한 하위 지식들이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를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체계로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양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측면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공무원 교육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그리고 각 부처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역량 강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빅데이터 역량의 기반 역량은 국가공무원의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그리고 분석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종합한 역량은 통계교육원을 통해, 기타 주제 관련한 역량은 각 부처의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교육원은 30년의 기간 동안 통계청의 업무 변화와 공무원의 인재개발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조사 중심의 실무교육에서 이론과 실무, 정보화 교육으로, 그리고 전문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역량 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향후 30년을 바라보며 빅데이터 역량 강화인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2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1년 통계청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술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을 교육에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하였고 교과목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습득해야 하는 내용에서부터 코딩 실습, 그리고 어려운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교육 이수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1회 장기간의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수 성과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증과 함께 통계청 전문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계교육원에서 운영한 교육 사례를 기초로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예시입니다만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협업을 통해 22년에는 좀 더 교육 체계가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20년, 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었는지일 것입니다. 다행히 통계교육원에서는 비대면으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줌, 웹엑스 등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화 데스크톱을 구축한 서버에 접속하여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 직원 대상의 통계교육원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 작성 기관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의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분석 담당자 그리고 부처 간 데이터 활용성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시급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국의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 운영 사례를 탐 스미스 단장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영국도 2016년 정부가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데이터 분석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미션을 통계청에 주었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 인력을 채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었고 인하우스 내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프로젝트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각 부처 데이터 분석가의 제안서를 통해 선발하여 멘토와 함께 3개월 주 1회 실시하는 한편 대학과 협업을 통해 대학원 진학에서 학습할 교육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부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프로그램 역량인 R과 파이썬 관련이고 분석 역량과 데이터 역량에 수학, 통계학, 머신러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빅데이터 역량 종합의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히 프로그램 개요와 사용 기술, 세부 운영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의 성공 요인은 부처의 협업과 프로젝트 주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멘토가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의미 있는 분석과 정책에 도움이 될 인재 양성에 민관, 학, 연이 협력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가 구성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김정란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윤의재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러닝 플랫폼 교육의 모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의재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윤의재 교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를 초대해 주신 서은주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미 앞에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방향과 재원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재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실제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교육의 모습과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나눠줄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 국가공무원 앞에 발표하신 내용처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도 저희 중앙 공무원들의 어떤 데이터 역량,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고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과 모습의 방향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라는 것들을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디지털 리터러시 모형과 교육 체계입니다. 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해지고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역할과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 인재개발원도 디지털 역량과 교육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지위와 영역과 역량별로 학습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기 멈추지 않고 저희 이제 국가공무원들이 이 디지털 역량 관련된 여러 가지 공익, 공공, 민간 온라인 교육 체계를 연계해서 어떤 학습자 중심에 맞추는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OECD라든가 그다음에 ALA, 그다음에 이들 교육학자들이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계속 더 심화되고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내부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제가 참 이것들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데이터 리터러시가 뭐야?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야?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지? 디지털 소통, 디지털 윤리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 모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들을 정의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네, 딱 이거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없었습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통계교육원도 많이 좀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수준을 조금 고려해서 나름 역량 모델 정의를 좀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습 교육 체계를 만들고 학습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역량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했으니까요. 역량에 대한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교육 담당자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거나 약간 조금 공무원보다는 이제 민간 쪽에 좀 가까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들어가시면 또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제공하고 체계하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소통, 디지털 윤리, 그다음에 디지털 트렌드 및 기술을 정의하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했습니다. 전반적인 역량 기반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교육 체계를 만들면 직급별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직급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와 영역,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급보다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다양한 업무에 따라서 요구 수행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디지털 실무자, 그리고 중간은 디지털 리더, 중간 관리자,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전략가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조금 더 교육 체계가 유연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디지털 실무자이긴 하나 내가 하는 업무와 역할들이 조금 더 미디어 리터러시에 가깝거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학습하고 배워야겠구나 라는 로드맵을 짤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더 중간 관리자도 실제적으로는
실무자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뭐 데이터, 파이썬 아이라든가 인터넷 윤리라든가 이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했고요. 뒤에 보시면 각 역할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뭐 디지털 기술, 정책 기획, 정책 소통, 정책 거버넌스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국공문일 개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나 예인데요. 저희 현재 이런 교육체계 역량 모델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연계해서 기존에는 그 맵이 없어서 역량 모델 체계가 없어서 그냥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앞에 있는 교육체계를 토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매핑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한 그 매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디지털 관련된 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관들도 많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약 한 700개의 컨텐츠를 저희가 보시면 밑에 쭉 맞춰놨으니까요. 아마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요거에 관련된 필요한 학습 모듈과 내용들을 쉽게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든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너무 필요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꼭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어떤 그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뭐 티키타카로 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렇지만 실제 현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와서 보시면 아주 손쉽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국가공무원 인재 기반에서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교육 체계를 마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는 좀 미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앞으로 데이터 기반 뭐 등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광경을 개편하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제가 뭐 말은 멋있게 써놨거든요. 이게 발표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러닝 플랫폼 교육의 모습과 방향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겁니다. 플랫폼의 형태를 조금 갖추자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네.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교육, 뭐 디지털 교육 할 때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습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분석 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 뭐 민간 기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PC에는 파이썬이 깔리지가 않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네, R 버전이 맞지가 않아요. 네. 간단하게 넘파이나 뭐 판다스 하려고 하는데 라이브러리가 깔리지 않아요. 내 PC 환경에서. 많은 그 교육생들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질문하고 그래서 교육 장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보조 강사라는 것들을 두고 협력하는 뭐 서로 연결해서 하는. 그러니까 실제 많은 그 공무원들 분들이 데이터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분석 이런 걸 받으면서 좀 좌절감을 좀 느끼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그냥 이렇게 강사분이 하는 걸 구경만 하는. 네, 물론 아까 프로젝트 하셨고 발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 좀 쉽게 학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클라우드의 환경을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입니다. 멘토, 동료, 피드백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형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결국 이걸 배우는 이유는 현업에 가서 이것들을 활용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 형태로 러닝 플랫폼 형태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고민해 봤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민간에 오신 분들은. 세바스찬이라고 유다시티의 창립자입니다. 구글 엑셀 창립자죠.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실제 이거 파이토치 과정, 머신러닝 파이토치 과정을 들으면서 아, 굉장히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거다. 공무원 교육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뭐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유다시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전 세계 1억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육기관이 단시간 내에 6년 만에, 8년 만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학습자가 어떠한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AI,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VGG, 리스NL, RLS, 이게 다 AI 기술이거든요. 이게 내 PC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유다시티가 환경에 넣은 클라우드 서비스한 곳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공무원들이 경험하는 내 건 파이썬이 안 돼요. R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고민할 거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교육생들이 학습자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게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업, 이건 당연하겠죠. 현업에서 해결한 유사항,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업에서 해야 되는 여러 유사항 과제를 여러 번 수행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동료에 대한 피드백과 멘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혹은 멘토를 한 명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질문이 있었을 때 전 세계의 멘토로부터 동료로부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궁금증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아주 운이 좋아서 다행히 4개월 만에 이렇게 이 과정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형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윤우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발표자 분들께 몇 가지만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그룹의 김진택 RF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써니 교육 이수 후에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기업에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역량을 인정받고 그걸로 인해서 승진이 되거나 더 좋은 포지션을 옮기는 거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미래 역량이다 보니까 원하는 포지션도 충분하지 않고 이게 실현된, 아직까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실현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아직 성공 사례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학습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앞서 유다시티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노 디그리 형태의 디그리를 따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거를 인정해서 수당을 좀 더 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현진 더 H랩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게 아니구나. 지금 링크드인이나 MS 러닝을 지금 기업체에서 그 승진이나 이직 또는 스펙 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자발적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링크드인이나 MS런에서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실 개인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아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개인의 역량 향상에 많이 포커스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직접적이기보다는 좀 자신의 역량을 육성함으로써 그 앞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그 역량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지금 바로 하는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업무를 바로 적용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주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영국의 그 사례를 조사했을 때 나왔을 때는 그 직무의 그 R&R 디스크립션에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는 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도 아주 강력한 수단은 아니었지만 그게 자기 직무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교육을 찾아서 듣게끔 하는 자극이 되는 수단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해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우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PC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매우 편리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 버전의 기능들을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단순 분석이 아니라 머신러닝, 텐서플로어, AI 기능들 하기에는 아마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이 가능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혹시 그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다면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스마트폰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과 통계교육원의 역할 부담은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원과 네. 인재개발원의 역할 부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아주 기본 저희 9급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역량을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계 교육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더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통계교육원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 인류의 통계 전문 교육 훈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통계교육원 30주년을 축하해 주신 분들과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참여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계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